Africa is not a country라는, 아프리카는 국가가 아니다 라는 이런 문구가 종종 사용되는데, 외부에서 얘기를 할 때도 마치 대륙을 하나의 나라처럼 취급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굉장히 정치적인 체제나 경제구조, 문화적인 정체성 등등의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내부적인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과의 이인복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정치학을 주전공으로 하고 있고, 식민지나 비민주적 정치 체제를 경험한 아프리카 영내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 이후의 정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 정치 발전이나 투표 행태, 공공 서비스 제공, 내 집단 외 집단 간의 갈등 등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요. 아프리카의 빈곤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죠. 아무래도 아프리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규모도 크고 다양한 나라들이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가지고 한데 묶여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요소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논의가 됐던 얘기 중에 하나는 지리적인 특성이냐 질병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프리카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특히 열대기후나 말라리아 같은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사망률이 증가하고 생산력이 감소돼서 의료 시스템에도 부담을 주고, 또 지리적으로 고립이 돼 있고 항해가 가능한 하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무역이나 글로벌 시장의 통합이 어려웠어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최근의 연구들을 좀 보게 되면은 지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나치게 결정론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인프라, 무역 장벽 이런 것들의 문제, 혹은 제도에 있어서도 관료주의적인 접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국경 검문을 한다던가 운송비가 늘어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정책적으로 개입할 부분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리적인 특성을 조금만 더 얘기해 본다면은 아마 그 지리적 특성이 정치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영토의 개념으로 국가가 발생한 게 아니라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 평야나 혹은 숲지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 권력이 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환경 하에서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앙집권적인 권한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민지 정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자신들의 통제력이 미치지도 않는 구역에까지 국경선을 긋고, 이후에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정치체제들이 함께 어울려 살게 되는 모습을 만들면서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기관이 발전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경험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노예무역과 같이 당시에 있었던 경험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나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이선 넌과 레오나드 완첸컨이라는 학자들이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에 대해서 했던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노예무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잡혀가고 인간이 수출되고 이러한 상황들을 겪었던 지역들에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신뢰가 낮아졌고, 이러한 사회적인 신뢰가 낮아진 것들의 영향이 현재의 발전의 정도를 가장 크게 설명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낸 연구였는데요. 특히 네이선 넌이 했던 다른 연구 중에 하나에 의하면은 노예무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프리카는 현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아니었을 것이며, 오히려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와 같은 비슷한 수준의 발전 정도를 이루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포린 에이드, 대외 원조를 생각하시게 되는데, 대외 원조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규모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에 대한 해외 외국의 원조는 예를 들어 유럽이나 동아시아에 대한 원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1960년대 이후에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연간 약 3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 금액 자체가 54개라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그 안에 살고 있는 13억 명의 인구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원조액이나 국가별 원조액으로 따진다면 유럽이나 한국, 일본이 전후 이후의 복구나 발전 단계에서 받은 것에 비해서 그 규모가 훨씬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조금 집중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식민지 시대의 유산, 그 중에서도 인위적으로 발생한 국경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식민 지배가 이루어질 때의 국경선이 이후에 발생하게 됐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전에 존재하던 역사적인 혹은 문화적인 구분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민족을 하나의 국가로 묶어서 아프리카 국경을 임의적으로 그리거나 혹은 동일하게 균질한 집단이 다른 국가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발생하게 됐던 인위적인 국경의 문제는 독립 이후에도 자원이나 정치 권력을 둘러싼 국가 내의 민족 간의 경쟁을 조장하면서 분쟁이나 불안정을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제나 정치를 운영함에 있어서 내가 속한 민족 집단만을 동원해도 충분히 어떤 권력을 사수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민족 단위로서 대립을 이제 조장하게 되었을 때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은 인위적으로 발생하게 됐던 이러한 민족 분열 자체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적 역학관계나 거버넌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 내에서 반프랑스적인 정서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같은 국가들에서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특히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프랑스의 군사력을 추방하고 프랑스의 영향력을 줄여야만 한다. 이제 이러한 주장에 기반해서 권력을 쟁취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세네갈 같은 나라에서도 야당 지도자가 프랑스의 군사주둔을 비판하고 주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벌였었고요. 아프리카 문제에 있어서 프랑스가 지속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광범위한 불만, 이런 반프랑스 정서로 나타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아무래도 어떤 신식민지 관계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나 우려들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먼저 학자들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종종 정당성을 위해서 프랑스의 지원에 의존해서 어떤 자율적인 정치기관의 발전, 제도의 발전을 막아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나 천연자원의 개발이라던가 CFA 프랑스 시스템 같이 통화 문제 등에 있어서 이런 주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프랑스의 통제 자체가 정치적인 경제적인 주권을 제한한다던가 혹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를 제약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자체가 권력의 투쟁이나 경제적인 불만이 발생할 때 더욱더 불안정성을 높이게 되는 어떤 취약성을 강화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가나라던가 뭐 보츠와나, 세네갈 이런 나라들을 뭐 최근에도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시민들의 약 3분의 2 정도가 다른 어떠한 형태의 정부보다도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선거 제도라는 것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민주주의적인 선거라는 것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선거자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지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8% 정도 감소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결과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전히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걸 단순히 아프리카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나 퇴행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민주주의의 작동에 대한 불만족이라던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도 감소라던가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아프리카의 어떤 특수성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여성 정치인들의 지위가 높다,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의회에서의 대표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볼 때에도 여성이 차지하는 의회 의석 비율은 약 25%로 전 세계 평균인 21%를 이미 넘어선 바 있습니다. 르완다 같은 국가를 보게 되면은 성별 할당제와 또 헌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그 의회 의석의 6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르완다 외에도 뭐 세네갈,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우간다 등의 많은 국가들에서 성별 할당제를 하고 있어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에 또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잘 되고 있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의회에서 대표성이 증가했다라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뭐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 또 장차관 이런 고위직에 진출하게 된 여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아프리카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여전히 낮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고요. 독재자가 존재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성별 할당제 이런 쿼ota 제도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면서 여성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인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르완다 같은 국가는 의회 내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현재 르완다의 대통령으로 집권하고 있는 폴 카가메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자신의 권위주의 정권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성별 할당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역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할당제를 통해서 의회에 진출하게 된 여성의 경우는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에 동조하면서 그 신뢰를 받아야지만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치를 강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이건 뭐 르완다뿐만 아니라 지역 내 뭐 우간다나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그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인데 이게 유럽, 중국, 미국을 다 합친 것보다도 크고요. 한국의 한 300배에 달하는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만 보더라도 법적으로 지위가 인정받은 국가만 54개가 있고요. 거기에 14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약 2,0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높은 다양성을 가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frica is not a country라는 아프리카는 국가가 아니다 라는 이런 문구가 종종 사용되는데 외부에서 얘기를 할 때도 마치 대륙을 하나의 나라처럼 취급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굉장히 정치적인 체제나 경제구조, 문화적인 정체성 등등의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내부적인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 체제로만 보더라도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나이지리아처럼 복잡한 대규모 국가도 있는 반면에 뭐 레소토나 적도기니처럼 상대적으로 뭐 자원에 의존하는 소규모 국가들도 있고요. 뭐 보츠와나나 모리셔스 같이 안정적인 민주 국가도 있는 반면에 뭐 에리트리아나 뭐 적도기니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도 발생해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제를 차용하고 있는 뭐 케냐나 남아공,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들도 있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같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흔히 아프리카를 생각해 보시면은 동물들이 뛰노는 초원 이런 것을 생각하시거나 뭐 밀림 같은 지역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에서 볼 것 같은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자리하고 있는 도시 지역들도 존재를 하고요. 경제적인 환경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특히나 잦은 가뭄이나 불규칙한 강수, 사막화 같은 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농업 분야에서의 생산성 하락으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사헬 지역이라고 불리는 서아프리카부터 중부아프리카까지 쭉 걸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 부족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으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물에 대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말라리아나 콜레라 같은 질병들이 확산되는 문제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안 침식이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기후 난민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도시 빈민층이 발생하면서 또 도시들이 이에 따라서 계획되지 않은 확장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인프라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기후 이변이 발생했을 때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나이로비나 라고스, 킨샤샤 같은 큰 도시들에서 최근에도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들이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각각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가뭄 조기 경보 시스템에 투자를 한다던가 뭐 관련된 뭐 인덱스 펀드 같은 것에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원의 저주란 뭐 석유나 다이아몬드, 광물 등의 천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 오히려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비해서
성장이 더디고 부패가 심해지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어떤 역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앙골라나 나이지리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자원 부국들이 오히려 그 자원을 생산하는 섹터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농업이나 제조업 같은 다른 섹터의 부문들에 대해서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들도 볼 수 있고요. 또 자원에 집중해서 경제를 발전하고 있는데 이때 생산되는 자원, 그 원자재 가격이 세계 시장에서 그 불안정하게 될 때 바로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던가 경제 계획을 하는 데에도 방해가 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 정치 엘리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자원의 부를 관리해서 이것을 개인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될 어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예컨대 교육에 투자하고 보건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불평등이나 불만이 더 강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자원의 저주를 생각할 때는 많은 경우가 이제 석유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전기 자동차나 기타 재생에너지 기술에 필요한 이제 배터리 생산의 이제 필수적인 광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코발트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죠. 그리고 코발트의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이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원부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광범위한 국가의 발전으로는 이 자원의 부가 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실제로 이런 코발트를 생산하는 광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거나 그 생산을 위해서 아동 노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권의 침해 문제라던가 환경 파괴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소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학계에서 되는 논의라던가 혹은 서구나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논의되는 아프리카의 모습이라는 것 자체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외국의 학자들의 경우에는 아프리카를 볼 때 아프리카 지역을 통틀어서 아프리카를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이제 분석을 한다던가 전쟁, 분쟁, 부정부패, 폭력 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반면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학자들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발전, 노동, 기업,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굉장히 유사하게 서구나 한국 언론에서는 분쟁이나 빈곤, 위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제대로 이해하고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자 한다면은 현지의 저널리즘이라던가 아프리카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대안적인 미디어 소스를 조금 더 탐구하면서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테드톡 강연이 있는데요.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라는 이제 소설가가 했던 강연입니다. Danger of a Single Story라고 번역해보자면 단일 스토리의 위험성이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이 소설가는 미디어가 보여주는 아프리카에 대한 굉장히 일차원적인 이야기, 가난과 빈곤과 분쟁과 폭력과 이런 것들만은 보여주는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아프리카 대륙을 이러한 일련의 고정관념으로 축소해서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편협한 나래티브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다차원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이 아프리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인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